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에 따라서 저희 굉장히 힘든데 저희 힘든 영혼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못 지내신 거죠? 지난번 촬영 이후 자꾸 상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그렇게 뭐 좋다고는 하기 어렵고요. 저야 뭐 가격이 네. 하락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계속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네. 고민하고 네. 신경 쓰는 일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불안정해지고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가 낙관적으로 봤던 것들이 네. 좀 허물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나를 괴롭히고 있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면 그때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밸류에이션은 다시 하고 가격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네.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조금 바쁘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증권 업종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꽤 있는데. 많이 하고 있죠. 예, 금융업종 그러니까 은행주하고 네. 증권주하고 그렇게 같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증권사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릴 줄 몰랐어요. 네. 이 정도까지 매파적으로 연준이가 돌변할 줄은 몰랐어요. 좀 약간 미국 네. 미친 거 아니야? 하긴 그런 두 달 생각, 전만 했어도 잘하고 있다. 이게 하는 게 맞다 했고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한번 실패했던 때는 예상보다 훨씬 금리를 많이 올려서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게 그렇게 한 적이 2번 정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금리 올리는 거 보면 바로 그때가 회상되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한 수준으로 급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등달아서 네. 원래 스텝하고는 상당히 좀 벗어나게 빅스텝을 한 2번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은 정부에 있어서는 독립되어 있으나 연준에 있어서는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한 나라의 그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상황과 그 나라의 목적에 맞는 그런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목적은 사실 그 부동산이 너무 많이 끼어져 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연관돼 있지만은 가계 대출이 너무 지금 많으니까 이 수준을 좀 감소시키는 거. 그리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꾸준하게 25 차근차근 금리를 올려가는 식으로도 충분히 먹힌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또 급격하게 하면 이 두 와르륵 할 수가 있잖아요. 하드랜딩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미국 눈치를 보고 갑자기 너무 이렇게 큰 스텝으로 가는 거는 또 안 좋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거는 미국 금리의 눈치를 본다는 거는 환율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면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죠. 약세가 계속 될까요? 어느 순간까지 진행이 되다가 펀더멘털을 보기는 하겠죠.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환율이라는 거는 일단 그 금리 차 때문에 금리가 저쪽이 높네 해서 돈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 나라 망하겠는데? 저 나라 경제가 나빠지겠는데? 그러면 환율이 아주 개판나는 거기에서 거죠. 돈이 빠져나갈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금리 차이로 움직이는 돈의 규모와 우리나라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나가는 돈의 규모를 잘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줄여줄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정책화되거든요. 예. 특히나 거품을 제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품을 제거하다가 잘못해서 위기로까지 전이가 되면 네. 그거는 상당히 환율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사실은 언제? 한번 2008년도에 예. 그때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어요. 예. 5.25까지 갔다가 인하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때 환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환율이 1,600원 이렇게 갔잖아요. 네네. 그래 1,500원 이렇게 가니까 그때는 한 1,400원 정도였나 가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거예요. 예. 올리면서 그 이유를 환율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렸어요.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엄청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해준 게 얼만데 이 지금 부동산 이 금리 견뎌내겠어? 무너지면 네. 은행도 무너지고 네. 이러면서 주식 시장에서 셀코리아가 나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갔죠. 1,600원. 네. 그 이후로 금리를 그래서 갑자기 한국은행이 잘못을 시인하고 네. 오히려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나쁘게 작용해서 네. 환율을 올리는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갑자기 2%대로 한 번에 금리를 인하했고 네. 사실은 환율은 그때부터 안정화됐습니다. 안정화됐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계대출 문제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그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예. 그 어느 수준에서는 전 지금 정도에서는 스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들쑥들쑥하고 있어요. 예. 그런 펀더멘탈 문제라든지 네. 어떤 시스템 위기로의 전이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서는 좀 스탑을 시키고 이제는 경고를 해야 되죠. 아.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좀 잡히고 있고 가계 대출도 정체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스탑하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다시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다시 올리겠다. 네. 이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이 자산 시장도 소프트 랜딩이 되고 네. 좀 안정적으로 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미국이 저렇게 늘뛰니까 예. 우리도 좀 같이 그렇게 동요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네,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빅스텝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한테 안 좋은 네. 상황이 최근에 또 벌어졌었죠. 크레딧 이슈가 발생했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증권사 보유한 그 PF가 어느 정도냐 증권사별로 쫙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서 자기 자본 대비 몇 %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도 한번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사건이 정말로 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관련된 그게 네. 트리거 역할을 했죠. 예. 방아쇠 역할을 했고. 지금 뭐 전단체가 하루에 1%가 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이. 네, 이런 일은 진짜 저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채권을 운용을 해봤지만은 이런 상황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참고로 한국에서 채권 운용을 가장 크게 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 가장 잘하셨던 분이고 채권에 관해서는 뭐 실전에서는 뭐 더 이상의 전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그냥 욕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 돼? 이런 건데 안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생각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잖아요. 네. 오케이,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정권사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주식 시장은 오히려 조금 추스러지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이지만은 단기 자금 시장이에요. 자금 시장이고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방아쇠를 당긴 것이 레고랜드 정도 기업. 다들 아시는 이슈. 아니,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자기 돈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업 규모가 크면 남의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제 강원도에 이제 레고랜드를 짓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고 그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강원도의 그 산하 공기업이 네. 그걸 발행을 했죠. 네, 그걸 발행을 했고 그걸 누가
지급 보증을 일종의 했냐면 보증을 썼냐면 강원도가 보증을 썼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갑자기 발을 뺀 거예요. 보증 못 갚아주겠다고. 보증 그거 못 해주겠는데 뭐 예. 그 채권 못 갚아주겠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게 금리가 일파만파로 튀고 있고, PF 금리도 미친 듯이 튀고 있고, 자금 조달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금리가 뭐 예를 들어 20-30% 되면 누가 그 돈을 쓰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 이제 PF를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도 문제가 되는 PF 않느냐. 채권들이 대부분 신용을 보강을 그런 보증식으로 하는 거는 증권사가 했죠. 예전에는 시행사가 직접, 그러니까 즉 시행사란다. 그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보증을 해줬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자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하기도 했고 막 이랬었는데 은행들이 신용 위기가 불거지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디로 갔냐면 주로 이제 약간 제2금융권이라고 여겨지는 증권사 쪽에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수익원이었기 때문에 증권사의 주력 사업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뭐 이걸로 인해서 좋은 수익을 증권사가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급 보증을 해주었었는데 갑자기 전체적인 PF 시장이 경색이 된 거예요. 보증에 대한 신뢰도가 훅 떨어진 거죠. 네, 그렇죠. 야, 이거 지방 정부가 이러는데 증권사 너희들 보증한다는 말 어떻게 믿어?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정부도 안 보증을 그러니까 니들이 쓰겠냐? 이 채권들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증권사들은 막 자금 구하려고 네. 난리를 칠 거고 지금 난립니다. 정말 증권사의 손익에 엄청난 해악이 끼쳐졌고 네. 그 주주의 입장에서 고소하고 싶어요 정말 강원도를 이런 거 고소하면 안 되나? 그렇죠. 진짜 강원도는 문제를 이거 잘못 처리한 거죠, 이게. 문제 그쪽에서 문제를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증을 못 해줘 네.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지켜야죠 돈을 지급을 해주고 네. 그러고 나서 야 이거 돈 지급하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강원도 모라토리엄 선언하겠습니다 네. 이게 순서죠. 예. 그런데 여기는 난 우린 돈이 있는데 그건 보증 못 해줘 이러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이 금융이라는 거는 신뢰, 신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그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그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근데 사실은 거기 가고 이거는 있죠. 예. 강원도 지방정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막 계속 그러면 이건 괜찮나? 이건 괜찮나? 이런 식으로 네. 다들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 신용을 금융의 신용, 금융의 채권 시장의 신용을 의심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업은 지금 난장판이 돼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중앙 정부가 있어요. 우리 금융당국이 있잖아요. 네네네.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줘야 돼요. 이거 이번에 강원도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은 없어요. 하고 딱 이렇게 심판을 봐주고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뭐 그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온 걸 보셨나요? 저는 아직 뭔가 검토하고 있으시겠죠. 또 검토요. 아니 증한자금도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집행해도 손해 볼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정한자금, 체한자금 다 이건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죠. 검토는 옛날에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네. 하고 있지 않잖아요.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증한 펀드나 만들어 놨어요.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뭘 검토하는 거죠? 추가로 뭐 더 하는 거를 검토하나? 금액을 더 아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사면 손해 1년 어차피 그거 뭐 한 달 있다 파는 애들이 아니니까 뭐 1, 2년 두고 갈 수 있는 애들이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많이 이익을 보고 챙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모두가 악소리 나고 항복하는 상황이면은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금융사들 간에 단기 금융 시장이 지금 아사리판이잖아요. 네. 이거는 계속 놔두면 시스템 문제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황과 위기의 차이점은 뭐냐? 네. 불황이라는 거는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경제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실물 경제의 불황이 시스템으로 네. 금융 시장으로 옮겨 붙는 거
전이 되는 것이 위기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지금은 그 실물 경제가 막 크게 복잡해져서 그쪽 시스템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막 그 시스템으로 불이 옮겨가게 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을 최대한 경계하고 차단하고 막아야 되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을 막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다고 보여요. 이거는 해줘야 돼요. 아무리 철학이 뭐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주의지만은 네. 그래도 정부가 그 아담 스미스도 그렇게 했잖아요. 정부가 해줘야 되는 그런 파수꾼 같은 역할, 네.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부가 해줘야 된다. 네. 군대 같은 거,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자유시장주의의 아버지잖아요. 네. 라고 말씀했듯이 이런 것들은 꽤 좀 열심히 지금 금융 당국이 나서서 네. 지금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면 네. 제가 올해 가장 그 실패한 투자 종목이 있어요. 네. 그게 정권사 금융지주 네. 그런 종목인데 올해 한 4, 5월인가 그때부터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걸 보고 네. 그리고 과거에 벌어왔던 돈 그 이익들을 보고는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이 괜찮다. 쌌죠. 라고 상당히 좀 그때 내가 좀 많이 자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자만했었고 그 전까지 너무 괜찮았고 그동안 꾸준히 생각대로 이런 가격에 샀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동안 그게 적축이 되어 있었고. 네. 많이 생각대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또 자신감 있게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도 저는 이거 사고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고 그거를 사기 시작했는데 그 지금 한 20% 정도 네. 그 손실이 예. 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손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싸게 사고 버티어서 싸지면, 물타기 하시는 계속 스타일이시죠. 물타기 하는 네. 건데, 근데 손절을 하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어요. 딱 한 네. 경우가 뭐냐면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을 때, 밸류에이션이 어려워졌을 때,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떨어진 가격에 비해서도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떨어졌을 때, 네. 이럴 때는 손절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의 그 경우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처음에 계산할 때는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떨어졌다기 하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쉽게 얘기하면 들더라고요. 예. 앞서 얘기했던 어떤 채권 관련 문제, 그러니까 증권사 같으면은 바로 PF 관련 문제로 인해서 우발 채무의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측정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손절을 하고 팔고는 그 다른 증권사를 사고 있어요. 다른 증권사는 소형 증권사인데 네. 이 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채권 뻔하고 가지고 있는 대출이 뻔하고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쉬운 네. 면이 있는데 자본금 규모가 빤하니까. 빤하고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을 파악하기가 좋은데 이 큰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번에도 들여다보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PF를 내가 어떻게 검토하지?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 뭐 하고 있는 거, 네. 지금처럼 원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때 해외에서 하고 있는 건 괜찮나?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네. 내가 너무 자만해서 네.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회사를 가치 판단하기 참 어려운 이런 회사를 그걸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구나. 네. 예, 그런 좀 반성을 좀 하면서 100%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그렇게 포지션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주식 비중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갑자기 전이 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2020년에 코로나 발생하고 이제 시장 막 곤죽 났다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큰일 났다. 증권사 다 망하게 생겼다 했었거든요. 한국 제일 규모가 큰 증권사들이에요. 멀쩡했었던 증권사들인데 ELS를 자체 신용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죠. 예, 그때 보통은 외사한테다가 그거를 가격을 주고 외사가 그거를 책임지게 하는데
사실 그 수수료 주는 게 아깝고 하니까 자기네가 직접 발행을 했다가 갑자기 달러 유동성이 경색이 되면서 달러를 아무리 돈을 줘도 달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얘네들이 갑자기 디폴트 상황들이 와서 이제 망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 이제 달러하고 수합이 만들어졌고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또 금방 정말 여름날에 얼음 녹듯이 싹 녹으면서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짜 휘청휘청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보니까 그 중도 기업인가요? 그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멀쩡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PF가 얼마씩 있는지 다 구분해야 되는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고 갑자기 증권사들과 은행들은 후순위채와 뭐 자본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하고 막 이런 상황들로 와서 복잡해진 상황이 되죠. 그러면 혼란스럽죠. 이게 뭐가 맞는지. 그렇습니다. 예. 1년의 상황을 보면 일단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올랐다. 이걸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좀 그런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이런 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봤었다. 약간 이런 쪽은 좀 제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나의 판단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음에 또 이런 실수는 충분히 하게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번에도 이런 실수는 다음번에 또 한다. 왜냐하면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전전이가 돌변할지 몰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밸류에이션 하기 어려운 그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한 거는 조금 이거는 다음부터 철저히 내 원칙을 깬 거니까 이건 또 다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복귀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 또 하나 이번에 제가 계속 제 반성과 복귀를 해보면 또 한 가지 잘 못했던 부분이 우리가 항상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주식하고 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그러니까 주식이 좋을 때는 좀 안 좋지만은 주식이 나쁠 때는 어느 정도 그 수익률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의 비중을 항상 같이 들고 가야 되고요. 그게 원래는 그게 이제 우상과 소금이죠. 우상과 소금. 날씨가 좋을 때, 날씨가 나쁠 때 서로 수익률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같이 투자하고 있으면 날씨가 좋든 날씨가 나쁘든 어느 정도 안정성은 좋아진다. 위험이 확 줄어든다라는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포트폴리오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채권이 말도 안 되는 금리로 0%대로 1%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상과 소금이면 소금이 어느 정도 짠맛이 나야 되는데 짠맛이 안 났다. 짠맛이 나는데 이게 소금이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는 소용이 없었죠. 그걸 구성을 하면 안 돼요. 오늘 60대 40 전략, 주식 60, 채권 40의 전략이 100년 내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소금인데 소금이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채권이. 겉만 소금이었어. 채권인데 채권이 아니야. 그거 예전에 제가 어느 저서에서 서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권유했던 포트폴리오가 해외 채권이었어요. 해외 외환. 그러니까 주식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가장 큰 자산이 뭐죠? 가장 유명한 자산. 우리나라 국내 주식과 거꾸로 움직이는 항상 그게 있었잖아요. 달러 자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유를 하기에 외환 그 중에서도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같이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이 떨어질 때 위험이 많이 상쇄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그때 또 문제가 있었어요. 달러 이거는 이자가 없어. 그렇지. 이자가 없죠. 이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 환율의 움직임으로 수익이 나는 거니까 조금 별로 매력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택하는 방식은 달러 자산과 브라질 채권. 이걸 크레딧 그 바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크레딧을 투자할 때 뭐 예를 들어서 AA 등급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국채하고 신용도가 좀 낮은 채권하고 이렇게 섞어서
평균 AA 가 만들게 네. 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아주 가장 좋은 신용도와 네. 좀 안 좋은 신용도 거를 섞어서 네. 가지는 전략을 좀 택했었죠. 그래서 네. 브라질 채권, 달러 이걸 같이 보유를 했는데 그 자산들의 가격 상승이 사실은 올해 굉장히 좋았어요. 브라질 좋았죠. 네. 브라질은 주식도 달러보다도 좋았어. 더 강해졌어요. 네, 주식도 좋았고 환도 좋았고 예. 네, 채권도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작년에 제가 좋을 때 아니면 올해 초라도 제가 주식이 많이 괜찮을 때 네. 이럴 때는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달러와 브라질 채권의 비중이 네. 낮아졌잖아요. 네. 낮아졌으면 이거 비중을 좀 채워줬어야 돼요. 주식이 2배로 올랐으면 이것도 2배로 좀 만들어주고 네네. 아니면 뭐 2배로 올랐으면 이거를 2배보다 더 올려줘야 돼요. 사실은. 네네네.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좀 하락했고 네. 이것들은 싸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또 너무 기고만장한 탓에 아. 주식에 참 이 사람의 심리는 그렇죠. 아무리 조심해도 네. 참 그때마다 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다시 되돌아보면 제가 기고만장해서 내 룰을 또 깬 게 뭐 달러 그리고 뭐 작년 얘기죠. 달러하고 브라질 채권 좀 느리긴 늘렸지만은 네. 있지만 그렇게 많이 충분한 정도로 올리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또 달러가 강해지고 주가가 빠질 때 또 달러는 제가 계속 팔면서 주식을 산 부분이 네. 사실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이제 했는데 1,400 생각보다 또 달러가 너무 더 오른 거는 네. 있었지만은 예. 내가 더 많은 좀 달러와 브라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네. 지금 좀 더 많은 유동성을 만들어서 우리 국내 주식을 어.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이번에 근데 그런 단성을 어렵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채권이라는 제일 존재가 없었으니까. 거꾸로 움직여 가는 게 너무 그러니까 지금 채권하고 주식하고 동시에 가격이 하락한 연도가 네. 최근 IMF 이후에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예. 처음이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와서 그 되짚어 보면은 미국 금리 0% 간 게 원죄가 있는 자산 운용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그게 금리가 0% 가까이 갔다는 말은 이 금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자산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저울이거든요. 예. 이 저울인데 그 저울이 무중력 상태가 됐다. 네. 어떤 거를 달아도 너도 가벼워. 너도 가벼워. 네. 너도 가벼워. 이렇게 금리가 0% 가까이 되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금리가 5%일 때는 야 너는 가벼워. 너는 무거워. 예. 너는 얼마짜리야.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네. 지금은 확실히 판단하잖아요. 예금이 좋은데? 네. 가상화폐? 뭐 약간 이런 네. 게 판단이 있었는데 예금이 0%로 가버리면 예. 모든 게 다 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그래서 비교하기도 어려워지고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밸류에이션 측정. 예, 그래서 그냥 그 돈들이 많이 가는 쪽이 그냥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치를 해놓고 있었던 근데 게 결과치로 보면은 지금 뭐 달러 앤드 브라질 채권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미국 국채가 부재한 상황에서 네, 네. 사실 달러만 현금으로 들고 있다는 것도 너무 위험하기도 한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음. 주식을 조금 매도를 하면서 예. 달러를 그땐 싸졌잖아요. 또 네. 달러가 예. 싸져서 샀는데 달러는 이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또 다른 네. 채권하고 섞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이 네. 좀 유효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생각만큼 원래 생각대로 하면 조금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이 주식시장도 못했다. 예. 급하게 빠져서 네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사실 아예 애시당초 생겼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맞아요. 너무 예. 성급하게 만들었죠. 예. 예, 사실 저는 3천 깨질 때부터 다시 우리나라 주식에 싼 주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예, 사실은 그 2차 전지 관련 몇 개의 주식과 그다음에 또 엔터테인먼트 업체 관련, 엔터 관련, 게임 관련 대형 기업들이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의 회사 증시에 참여하면서 얘네들이 올린 지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상으로 보면 네. 지금 뭐 3,300에서 뭐 2,100 그러면은 그래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네. 뭐 반토막도 날 수 있으니까 1,800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종목들은 이미 2,600에서 2,409 사이에 네. 반토막 난 주식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했고 PER 베이스가 5배 언더로 떨어지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가치 투자자들 중에 좀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좀 계속 그런 만나보면. 상황이죠. 좀 네. 쌀 때부터 계속 잡았으니까 그 어느 정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심각하냐 하면 뭐 은행주들도 네네네. 너무 싸요. 그렇죠. 너무 싸고 그렇지만은 은행주들은 그래도 올해 하락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많이 안 했는데 정권주들은 네. 뭐 PBR이 0.2 네. 때도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막말로 내가 돈이 많으면 이 돈으로 저 회사를 사서 그냥 인수하고 싶죠. 그냥 같이 사버렸으면 한번 좋겠. 어떻게 해볼까? 아니 제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네. 같이. 네.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저 인수.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워렌 버핏이 너무 싸면 그냥 인수를 해버렸죠. 네. 뭐 가격 상관없이. 네네네. 그러니까 가격 더 떨어져도 괜찮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체라면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이라든가 산업 전망에 대해서 우리 버크셔 인수해서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현금도 많고 너무 좋았지만 미래 전망이 약해지니까 인수하고 나서 골머리를 앓는 것처럼 그런 게 있지만 금융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현금 그렇죠, 장사잖아요. 그렇죠. 예, 현금. 예. 심지어 어떤 여의도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 시가총액이 아마 3천억 대일 거예요. 네. 3,600억인가 뭐 그 정도인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빌딩 가격만 해도 네. 한 5천억, 6천억 정도 될 거예요. 네. 아마 좀 뭐 확신 모르지만 아마 네. 이상 될 거예요. 어떤 회사는 저는 감이 왔어 지금.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예. 시가총액이 보유하고 있는 그 빌딩 가격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회사도 많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까지 아무리 그렇지만은 싸질 수 있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상황이죠. 예. 딱 물론 이제 이 이후 예상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닷컴 버블 이후하고 지금 이전과 이후하고 거의 비슷하다. 닷컴 버블 이전에 이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오면서 아시아 뭐 태국하고 이제 한국까지 해가지고 자빠지고 나니까 미국이 경기가 되게 좋았었는데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고 금리가 낮춰지자 주식시장이 불이 붙으면서 그때 닷컴 혁명이 오면서 닷컴 관련 주식들이 정말 앞으로도 안 올 가격 같은 수준. 진짜 사우스시 버블 이후로 진짜 최강의 버블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거의 3,000포인트 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랬던 게 없는데 왜 했는데 코인이 그렇더라고요. 코인이 기가 막힌 버블을 역할을 했다. 네, 버블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다 무너지는데 기억해 보시면 2001년도 그 9.11 테러 이후에도 일부 좀 횡보를 했잖아요. 미국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초반까지 횡보를 했는데 그때 가격이 롯데 관련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진짜 넉마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을 때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게 닷컴 버블 이후의 상황처럼 될 거다. 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예. 많았어요. 예. 많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괜찮을 거다. 네. 누가 빨가벗은지 알게 될 거다. 약간 이런 마음을 했었는데 근데 내 옷이 벗겨졌어. 내가 보니까 내 팬티 어디 갔지? 지금 이러고 있는. 네. 반대로 지금 1년 만에 순식간에 예금을 왜 해 했던데 예금을 해야 돼요라는 상황으로 뒤집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은 주식하고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딱 좋을 때예요. 네. 이거 진입하기가 너무 좋고 지금 기대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라는 주사위를 잡고 던지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같아요. 제가 올해 그 주식이 제 재산에 주식이 상당히 많은데 그 주식의 그 평가를 손익분수 평가를 해보니까
한 20% 정도 마이너스 났더라고요. 시장보다 조금 잘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연초 대비 잘했나요? 코스피는 네. 24%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32% 넘게 빠졌으니까 합산 복합으로 해보면 한 28% 정도 빠질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악의 최악의. 지금 상황을 지금 맞고 있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자산에 20% 빠졌는데도 그렇지만은 견딜 수 있는 네. 힘은 네. 제가 주식을 장기 투자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주식이라는 상품은 주사위 6면인데 주사 6면 아니면 뭐 한 10몇 개의 면이 있는데 이거를 던지면 어떨 때는 40%가 나오고 네. 어떨 때는 마이너스 20%가 나오고 네. 어떨 때는 마이너스 30이 나오고 어떨 때는 50%도 나오는 네. 그런 주사위를 던지는 거라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주사위가 있다면 네. 한 평균 8%에서 12%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 평균 수익률이. 네네. 예. 그런데 지금은 싸져 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12% 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예. 평균 수익률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던지면 마이너스 20도 나올 수 있고 네. 뭐 그냥 플러스 30%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주사위를 던지는 거지만은 네. 지금 던졌을 때 마이너스 20도 나오지만은 다 이걸 계속 장기 투자 네. 계속 여러 번 던지게 되면 네. 평균 12%에 가까워지는 수익률이 계속 나는 네.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어떨 때는 주식이 너무 비싸지면 이 평균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낮아질 때도 있어요. 네. IMF 직전 아니면 그 2007년도 2007년도 금융위기 직전 이럴 때는 그 주사위 평균이 5%도 안 됐어요. 네. 그럴 때 자꾸 던지면 장기 투자해도 5%밖에 안 나오는 거지만은 네네네. 지금처럼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 있는 이 주식 주사위를 잡아서 네. 지금부터 던지면 계속 던지면 계속 던진다는 거는 계속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평균 수익률에 수렴하는 네. 수익률을 예. 낼 수 있다 예. 이런 개념이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10년 가중 평균 PER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PE 증가라고 네, 표현. 그걸로 계산하죠. 예. 예. 케이스서실러 그 PER이라고 하는 10년짜리 그 예. 작년도에 미국에서 그게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게 그 기대 수익률을 아까 10% 8%이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 그 PER 분의 시장 평균 PER 분의 1로 계산하기 예. 때문에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작년에는 굉장히 낮았던 때죠. 네. 특별히 미국 시장 그랬는데 결국 예외 없이 그래서 그 사실 그 신빙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장기 시계열로 평균 내는 거는 네.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작년에도 이거 미국 시장 너무 위험한데 이거 이상한데 했는데 결국은 네. 이번에 와장창 진짜 지금 그 나스닥 거의 고점 대비 한 40% 빠졌으니까요. 네. 와장창 했고. 근데 한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 기억에 나는 저점이었던 2002년도 저점, 98년도 IMF 이후 저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는 수준까지 지금 빠진 거죠. 네, 시장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올해 20% 마이너스가 나도 견딜 수 있는 힘은 그래도 작년에 네. 높은 수익률이 났었고 벌어놓은 게 있다. 그 전에도 네. 수익 뭐 2020년도 마이너스도 있었고 플러스도 있었지만 그 네. 평균을 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수익률이 계속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거를 잘 잡아서 계속 앞으로 투자를 하면 네. 저는 뭐 충분히 뭐 우여곡절이 있겠죠. 네. 마이너스 수익률도 나고 뭐 그렇지만 그걸 네. 충분히 견디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지금 운용자들이 딱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게 앞서 우리가 앞전에 이 방송 앞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기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뭐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건 너무 싸다. 근데 혹시나 위기가 발생해서 위기로 전이될까봐. 예. 그래서 툭 빠지잖아요. 그럼 정말 툭 빠지게 되는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갑자기 툭 빠졌다 올라오니까 네. 그런 일이 이제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사실 대응을 해주면은 아무 위기 없이 갈 수 있죠. 한국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그 미국 같은 큰 나라들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너무 복잡하니까.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예. 충분히 정부의 컨트롤로 그 정도의 위험에서는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예. 그 가계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네. 제가 그 얘기는 했나요? 댐 얘기? 네. 그 지금 이렇게 자금을 흡수하는 거는 물을 방류하던 댐을 막는 거 같잖아요. 예. 그 댐을 막았는데 그 부동산 가계대출로 가는 물을 막기 위해서 이거 다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저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는 물조차도 막히는데 예. 그거를 정부가 그쪽으로 물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양수기를 달아줘야 된다. 그런 일을 예.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이쪽 목적도 달성하면서 네. 이 농사짓는 그 실물 경제도 죽지 않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미국같이 크고 복잡한 나라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지금 약간 꼼수를 쓰는 게 네. 보호무역을 쓰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 미국이 좀 미쳤어요 지금. 지금 자기 큰형님이 네. 지금 네. 그 같이 다니던 그 네. 똘마니들 삥 뜯는 것처럼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런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네.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건지 네. 그런 얘기도 네, 그건 다음 해볼 수 달에 있을 것 한번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근데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충분히 예. 그런 미시적인 정부 정책 음. 물기를 이쪽으로 보내는 정책을 통해서 네. 위기에서 저는 극복하기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금융 당국자 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줘. 이쪽으로 네. 전이 되지 않게 할 수 지금 있는 방법들이 많고요. 네. 예.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보죠. 어떤 방법이 네. 있을까? 예, 예. 많고 그거를 지금 해야 되고요. 지금 좀 늦은 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런 거를 해주면 그런 위기 없이 충분히 우리나라 계속 발전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함께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자들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 갑자기 불거지고 있는 시스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 이거는 막을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는데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으면 참 저희가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분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금 이런 단기적인 미시적인 이런 쪽에 혼란이 거듭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 다음 달에 모셨을 때는 이게 깔끔하게 해결돼 가지고 헤헤호호 하면서 아카데믹한 그런 자리로 이렇게 긴급 편성 같은 느낌 그만하고 좀 아카데믹한 걸로 원래 월간 서준식이 아카데믹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벌써 몇 달째 지금 위기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높아지면 이런 자리를 편성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한 10분, 20분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들이에요. 하도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다음번에는 우리 좀 아카데믹하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신 서준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